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에 만나는 신속하고 호탕한 정치 이야기, 정치 신호탄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파열음이 커지면서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대구시장 후보의 현역 다선 컷오프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당내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시장 선거 전 전망과 공천 관련으로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한편 여권 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개파 갈등이 뚜렷해지는 등 내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권 상황도 정치 신호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한 주간 정치 연안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의 시간, 정치 신호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신속하게 연안을 정리해 주실 정치 신호탄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호탕한 입담을 자랑하는 정치 신호탄의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불편한 일도 강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장경태 의원,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으니까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수사위원회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당에서는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신현 의원님께서 당의 대응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장경태 의원 사건이 뭔가 지지부진하다. 왜 이렇게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는 거냐 그런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놀랍게도 수심위가 열렸는데 장경태 의원이 요청해서 열린 수심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수심위의 의견이 검찰 송치였다는 게 아무래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는 디테일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장경태 의원의 그런 탈당 입장을 보면 그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갔다. 혐의 판단의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지만 본인이 충분히 탈당해서 무고를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또 이게 보좌진의 그런 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감한 시기에 또 당에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강 의원 어떻게 보시죠? 11명의 이 경찰 수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송치 의견을 냈고요. 1차 네. 성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후에 검찰 송치 여부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완전히 장경태 의원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국민의 판단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도 그렇죠. 이 사건은 복수의 지금 증언자들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여성들이 잔뜩 거기 5명 있었고 3명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카톡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처음부터 다 이미 국민이 볼 때는 판단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 무엇을 했나요? 윤리심판은 감찰한다고 지금까지 뭘 했어요?
이제 와서 뭐 뒤늦게 뭐 중징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본인은 벌써 탈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비 드러난 거 국민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또다시 정말 예측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양태도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해요. 그 장경태 이분 지금 탈당 왜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은 중징계 제명 만약 되면은 그다음에 성비 혐의로 지금 제명되고 중징계 받으면 5년 이내 복당 불가능해요. 배지 더 받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파렴치하고 너무너무 그동안 그 우리 국민이 익숙하게 봐왔던 익숙한 성범죄 대응의 그 자체입니다. 네. 네. 신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제명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게 되면 향후 5년간 복동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 지금 민주당의 대응 태도라 봤을 때 당분간 이 제명 처분을 받게 되면 복당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수순은 그렇죠. 그래서 뭐 김병기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도 사실은 탈당 후 이게 제명 의견이 났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나중에 다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무혐의를 받고 다시 돌아올 때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내에 제명 의견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당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총선이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장경태 의원의 사건이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안을 보니까 장경태 의원과도 얘기를 하면서 이건 본인이 이건 소명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억울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의 사건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디테일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장경태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나이는 젊지만 정치 경력은 거의 20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처신으로 앞으로도 정치생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신전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경찰수사위원회가 장경태 의원도 면담을 했고 피해자의 이 고발인인 이 변호인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정청래 대표의 대응이 좀 늦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피해자 중심주의의 판단으로 제3자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송치 의견이 나오고 어제 그 결과가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경태 의원이 나는 이거는 억울하다. 소명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어필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의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신이 조금 당내에서는 어제 수심이 결과를 보고서는 빠르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신전 의원 말씀은 장경태 의원에 대한 늑장 대응은 정청래 대표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안을 보고선 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강 판단하기 의원께서는요? 어려웠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이 수심위가 왜 열렸습니까? 이런 수심위도 안 열려요. 이거 그냥 경찰이 봐서 뻔한 사건이에요. 물론 지금 신영 전 의원께서 뭐 장경태 의원이 어떤 변명을 듣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거 원래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말입니다. 가해자 중에 자기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좀 부인하지. 결국 뭘로 하냐면요. 물증 갖고 해요. 복수의 증언, 여긴 동영상, 카톡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아니 신영 의원 말대로 정말 장경태 이분이 무죄라면은 그런 물증 갖고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에 본인이 물증이나 본인이 그런 대항을 법리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는 마당인데 왜 좀 수사권이 없다 뭐 이런 이만으로 세상에 이런 문제를 그동안 계속 깔아뭉갰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아직 뭐 무죄 추정 원칙 그렇게 부르짖는 당에서 지금 일단 기소한다니까 갑자기 또 중징계 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그럼 계속 기소 입장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기 여론의 공격이 무서우니까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본인 이 의원직만이 아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서울에 지금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거 공천하는 그런 지금 기부장을 계속 맡겨놨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이런 민주당 후보들 다 이분 손에 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방치한 게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고
최측근 이분이 장경태 이분 참고로 정청래 의원의 합당 시도 때 앞장서서 합당을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손방망이 내지 아예 징계를 지금 정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은 잘 전달되니까요. 두 분께서도 말씀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조금 차분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자, 이 신전호 의원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늦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안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당내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리나 윤리감찰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을 보고 냉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선제적인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제3자들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게 또 민주당으로서는 필요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와 추후 보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며 반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사과 요구를 했는데 특정 방송사까지 이미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 방송의 PD 또 진행자 이름까지도 거론됐는데 강찬호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더군다나 그 요즘 이란 전쟁 같은 걸로 국내외 정세나 경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과연 이걸 이렇게까지 본인의 이렇게 동력을 쏟아부어서 이 입장을 내고 그 언론사를 압박할 사안인지 좀 굉장히 저는 약간 의아해요. 그리고 또 뭐 논리상으로야 뭐 내가 저 잘못이 이제 없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면 사과해라. 뭐 이렇게 논리상으로 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말입니다. 그 지금 저는 왜 김어준 그 보기에는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사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다 거의 까먹고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금 사실 가장 지금 이 정부의 중요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지금 뉴스가 났잖아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과 정부가 크게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금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가짜 뉴스 엄청난 가짜 뉴스를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 김어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지금 이른바 논란이 되는 보도가 많이 있어요. 논란이 되는 주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뭐 심지어는 대통령 부부에 나는 산업이었다. 누구죠? 경기도 실급 공무원 조명은 씨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 그 재판을 걸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잘잘못 여부를 진실 아니면 거짓 여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이걸 콕 집어서 했는데 저는 딴 건 몰라도 김어준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던 대통령이 왜 이거는 여기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이거 상당히 의아합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가짜 뉴스이면 분명합니다. 전한길 씨의 관련 방송에서 대통령이 중국 피신설 또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엄정 대응할 부분을 대응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표적인 그 언론의 왜곡된 보도의 피해자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건 틀린 보도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그 후속 조치가 언론의 책임감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후보 때부터 이 뭐 조폭 연루설 때문에 마치 뭔가 정치인이 그런 음흉한 그런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한테 마타도를 당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드러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 S 보도의 그 다큐멘터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그리고 그 진행하는 그분의 그런 아나운싱 이런 것들이 무게감 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이게 정말이구나 이재명 후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아닌 관계가 드러났을 때 언론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언론 보도의 피해를 받아본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필요하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후속 보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언론의 그런 자세 태도를 바꾸는데 요구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강찬호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왜 뉴스공장의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그런 거래소. 부분에는 네. 왜 그거를 보도를 안 했냐. 사실은 보도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이 왜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때 장인수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 네. 때로 뭐 소송도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사기관과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백하게 또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 타이밍은 그 정도로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조폭 연루설처럼 크게 보도를 하거나 확장성 있게 보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일부의 보도가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고 네이밍을 하면서 정말 공소 취소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처럼 막 악마화되긴 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마 추후에 대응이 있을 수 있겠다. 몇 가지 반론하겠습니다. 첫째, 언론이 악마한 거 없어요. 악마한 거는 장인수 기자 저런 그 자체예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고위 인사들한테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본인이 뭐 팩트인 양 내가 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걸 전달한 게 무슨 다른 언론들이 악마화를 한 겁니까? 지금 저 김어준 뉴스가 그런 식으로 터뜨린 거지. 둘째, 그다음에 지금 전환길과 비교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환길 본인이 그 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지금 국정원 전직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 출연시켜서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는 오히려 그게 사실이면 정말 핵폭탄급 뉴스인데 그러나 저희 지금 전환길 유튜브하고는 이게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 출연자 의견이지 전환길 지금 유튜브 자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반대로 김어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거 특종입니다. 막 이렇게 지금 전해드립니다고 전한 그 장인수 기자가 그러니까 맞장구 쳤잖아요. 그러니까 맞장 그때 그럼 본인도 제지하거나 적어도 이거는 장인수 기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리는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제가 보니까 김어준하고 전환길 비교해 보니까는 전환길이 김어준에 비해서 훨씬 더 중립을 지켰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왜 전환길은 이런 식으로 하고 누구냐. 그 김어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솜방망이 내지 무관 아예 그 개입을 안 하는 건지 현격한 지금 차이가 보입니다. 네. 우선 설명드려야 될 게 왜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된 보도냐면은 네. 실제로 그 장인수 기자가 출연해서 얘기한 거는 공소 취소에 대한 고위 공직자가 요구가 있었다. 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 검찰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공소 취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건 본인은 팩트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거래가 있었다는 거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부의 그런 매체에서는 공소 취소와 거래가 요구가 동시에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야마를 잡은 거예요. 헤드라인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왜곡이 있었다라는 게 악의적인 보도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전환길 씨가 출연해가지고 이 공작관 출신이 주장을 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반박을 한 것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금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건바이 건으로 모든 것을 다 나서는 거는 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찬호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거래설까지는 그걸 악마라고 그 전에 내용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자체도 엄청난 문제죠.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고위 검찰 고위 직들한테 가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거 그게 이게 대통령 뜻이다라고 한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고발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죠.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왜곡 보도냐면 그 공소 취소의 요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팩트와 그리고 주장이 섞여져 있는데 마치 그걸 팩트인 것처럼 다 그렇게 야마로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잠깐 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네. 일단 그 장인수 기자가 팩트라고 보도한 부분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는 저도 것이고요. 너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로 자꾸만 알겠습니다. 논점을 흐리지 말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엄청난 뉴스를 터뜨렸는데 김어준 제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인수 기자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중잣 때문에. 이거는 부차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검찰이 본인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검찰 개혁에 가지고 정부 안을 뭔가 협상하려고 하는구나. 거기까지 해석이 커졌기 때문에 이건 왜곡 보도다. 그래서 매우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설명을 잠깐만요. 드리는 거예요. 장인수 기자의 부차적인 게 잠깐만요. 절대 아닙니다. 네. 잠깐만. 네. 아니 아주 짧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차라고 표현 주장하시는 그런 한다면 이건 A하고 B의 문제인데 적어도 A만으로 엄청난 문제예요. A 갖고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A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네. 해석하고 확대 보도하면서 왜곡했던 B도 매우 문제라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B 겁니다. 끌고 가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식이니까 제가 네, 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언론의 잠깐만요.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요. 얘기한 거고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언론 네. 보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A를 겁니다. 갖고서 왜 반박을 자, 하지 두 분 않았느냐를 잠깐만요. 묻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더 뭐 추가적으로 추정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강찬호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 이 공천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가 가장 큰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낙점될지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최은석 의원 쪽으로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을까. 취재해 보신 결과요. 네. 주호영 의원이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지금 비판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 쪽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명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이제 사실상 경선을 빙자한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논란이 많고 특히 고성국 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또 그다음 또 하나가 주호영 의원이 거기에 반발해서 뭐 사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수성갑이 비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나가는 거 아니냐 등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당에서 급변심을 해가지고 이진숙 의원을 대구 동구 및 군 이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으로 공천을 하고 대신에 거기 있는 최은석 의원이 CJ 제일제당 거기 그 CEO 출신이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대구시장 행정 경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나가는 이러한 지금 방안을 상당히 그쪽으로 이제 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찬호 의원이 이제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고 이야기되는데 상당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정설 또 최은석 의원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신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공관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방향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컷오프를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중진들이 주호영, 뭐 윤재욱, 추경호 이런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특히 주호영 의원이 육선에다가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만약에 나 컷오프한다? 이번에 그러면 다음에 정치에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소속까지 불사르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구시장은 정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브레이크를 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요즘에 뭐 핫한 인물이에요. 어떻게든 뭐 선거를 공천 잡음을 생겨가지고 민주당을 도와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실제로 지금 페북에서도 대놓고서는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본 실행력 이런 새로운 인물이 실제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대구시에 지금 주자들이 9명 있는데 아니 기업인이 누구야 해보니까 남는 사람이 최은석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만두 비비고 만든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CJ의 대표이사로 끝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공천 받을 때도요. 정말 공천 그 선거 한 달 전에 직접 영입돼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은석을 대놓고 지금 공간에서 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면서 지금 대구가 아주 뜨겁고 실제로 그 이진숙 위원장이 뭔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는 것 같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구 시민들은 이진숙 위원장? 이분이 뭐 행정 경험이 있어? 이때까지 뭐 그냥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면서 그 구속될 때 그 수갑 채운 거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대구시장이 돼봐? 그러면 이재명 정부랑 제일 각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경북 통합법도 날아갔는데 오히려 대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서는 유리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플랜 B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팩폭으로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난리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잠깐만요. 대구 경북 통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로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기도 하고 인위적 컷오프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최은석 의원과 유영아 의원은 이 입장문 발표에 동참을 안 했습니다.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온도차가 아니라 완전히 서로 간에 이익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정현 위원장의 얘기는 중진 의원 컷오프예요. 중진 의원 공천 배제거든요. 두 사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적어도 유영아, 최은석 두 분 다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본인들은 뭐 경선 컷오프 안 되는데 이제 컷오프 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고요. 이제 그게 딱 보이고 지금 누가 봐도 이 이정현 위원장의 지금 이런 그 대구에서의 그 파동은 이재용 위원장이 너무 속이 보이게 친윤, 친박, 친고 공천을 지금 한다. 이 프레임을 정확히 그냥 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숙 위원장 그야말로 고성국 피가 아니냐 할 정도고 지금 둘이 같이 이사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보면은 그 이번에 한마디로 공천 배제하겠다고 대표적으로 처음에 치고 나온 사람이 박형준, 주호영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예. 말 그대로 친박. 그리고 그 밖에 친윤 성향 강했던 김진태, 박완수 이런 사람들 또 김태흠, 이장우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자동 현역단체장 이번에 다 희생하라고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역단체장 이분들 4명 그대로 그냥 아무 그 설명 없이 다 단수 공천 해줬어요. 이분들 넷이 다 공통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친윤 아니면 친박 뭐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윤, 친박 그다음에 친고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친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친고다. 자, 신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독 이번 국민의힘 공천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지만 이정현 위원장과의 이 사이에 고성국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른바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지금 고성국 씨가 많이 뒤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정치권에 컴백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고 봤더니 고성국 픽이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성국 씨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구시장 같이 돌면서 라이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구시가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성국이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공천들이 정말 단수 공천된 광역지자체장의 후보들이 다 진짜 친박이에요. 그래서 친박의 귀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친윤 성향도 있고. 예, 친박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전 거예요. 의원 이게. 먼저 말씀하시고 좀,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18대 총선에서요. 정말 이 과정에서 친박 학살이 있었는데요. 이 친박의 복수극이 일어났다. 그런 면에서 다시 이게 친박들이 귀환을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될 정도로 지금 이 친박들이 다시 컴백을 하면서 단수 공천. 사실은 이게 정말 뭐 컷오프 당하거나 아니면은 경선을 해야 되는 현역 시장들, 뭐 박성준, 오세훈 이런 주호영 이런 분들과 다른 점이 뭐지? 그리고 이 공천의 공식이 뭐지?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말 우리 민주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될 때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와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동혁 당대표가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이정현 그리고 이제는 고성국 씨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친박 복수국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정현 위원장이 중진들을 컷오프해서 그대로 현역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보궐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계산이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네요. 그거는 바로 그 대구에서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의원이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일관되게 지금 그 한동훈 배제 어떻게든 한동훈을 대구에 진입 못 시키게 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림이 보이죠. 반면에 워낙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입성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비적구가 빌 염려가 없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그냥 전략공천 사실상 해버리려고 했다가 지역구가 있는 지호영 의원이 반발해가지고 나 그러면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 지역구를 지금 열게 만드는 지금 상황으로 가잖아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약에 그렇죠. 네.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 불이익을 단다면 주호영 6선의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 무소속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을 해서 본인이 경선에 참여해서 탈락하면야 그거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존중을 할 거지만 경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그 기조를 본인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주변이라든가 그런 기류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도 그게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진숙 대구시장 전략공천 대신에 그 대구 동구 쪽으로 틀어가지고 지금 최은석 대안론이 지금 나오는 게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은석이 역시 나온다고 하면 역시 거기 지역구 또 열려서 한동훈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성갑하고 이 최은석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 및 군위군이 조금 다릅니다. 대구 동구 군위군이 좀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수성갑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김부겸 전 총리도 당선이 됐던 곳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적이고 좀 이제 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최은석 의원 쪽은 좀 더 보수적인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또 이준석 그런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어디를 나와도 다 자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임박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주 정도에는 입장을 밝히실 것 같아요.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당에서도 출마해라 할 때 아무런 답변 없이 되게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시장과 지금 뭐 대구 경북 통합법 이런 방향이 정말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출마해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출마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신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역사, 어떤 메시지로 정말 대구를 민주당의 그런 성지로 또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은 대구 시장을 2014년에 선거에서 떨어질 때 40.33%로 떨어졌어요. 예. 그 정도의 지분을 갖고 지지율을 가졌고요. 특히 19대 국회의원 선거나 이럴 때도 사실 수성갑에서 떨어질 때 40%였고 20대 국회의원 사선할 때 이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62%를 얻었었어요. 2016년입니다. 예. 네. 그리고 2020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셨는데 수성갑에서 39% 얻으셨거든요. 거의 그래서 40% 정도의 정말 대구 수성갑에서의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높은 국정 지지율 거기다가 지금 대구 경북에 5극 3극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정부의 긍정적인 그런 예. 논리 그다음에 김부겸이라는 이 전 총리의 그런 인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구시장에서 이기면 나중에 정말 대선급으로도 급부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리고 가능성이 국민의힘은 있는 괴멸이죠. 보수 심장을 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됩니다. 전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그게 자중질환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으로 가봅니다. 충북지사인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북에서 김수민 내정설이 올라왔는데 김수민이라는 인물은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전 충북 정무부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정설이 나오면 상당한 파란이 일 텐데 네. 이 내정설에 대한 이 신빙성 네. 그리고 김수민 전 부지사 또 전 비례대표 의원이 부각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정은 공관위원장이 픽을 했기 때문이죠. 예, 한마디로 누가 봐도 이정은 공관위원장이 이건 대놓고 픽을 한 거다라고 그것밖에 볼 수 없는 게 원래 이제 이 충북지사 놓고 나오시는 분들이 김영환 현 지사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 또 윤갑근 변호사 또 그다음에 조기령 충주시장 더군다나 이분은 삼성까지 하고 지명도가 꽤 있는 데다가 충주맨 등 히트작을 내서 상당히 이분도 그 주목을 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다 경선을 치를 테니까 준비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 마감이 지났는데 갑자기 추가로 김수민 이분을 신청을 한거 이분이 들어온 걸 또 받아주더니 갑자기 김영환 이분을 컷오프하겠다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지사가 아예 그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보니까 김수민 이분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당에서 갑자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정은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네. 나 준비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이제 된다 나와라 이러니까 나 이제 더군다나 김영환 이분하고 하면 부담된다.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가 바로 김수민 이분을 부지사 시켜줬거든요. 정무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보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역하고 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싸우기도 불편하고 힘들 것 같고 하니까 그분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나오겠냐면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럼 컷오프까지 시켜주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환 지사 쪽 얘기입니다. 네. 근데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런 워낙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한 발 물러나서 경선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를 결국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이제 삭발을 했는데 지금 저 충북하면은 지방선거의 주요된 기관 조직인 도의원 시군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도의원 전원이 지금 이제 이 컷오프에 반대했다고 해요. 이 반대 성명을 어제 냈고 조만간 이제 그 시군 의원들도 그 밑에 기초 의원들도 입장을 다 반대 입장을 내고 유일하게 아마 반대 입장을 잘 안 낼 걸로 보이는 것은 김수민 의원의 지역구였던 청원군 여기만 빼고는 지금 시군 의원을 다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도 지금 입장이 확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뭐 말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 그 기조를 본다면은 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거든요. 저거는 일단 지금 삭발되고 이의도 제기해 보다가 당이 끝까지 컷오프를 굽히지 않으면 아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걸겠다. 지금 여기도 지금 그래서 제2의 대구 파동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로 가봅니다. 자, 국민의힘 관련 이 공천 논란이긴 합니다만 신전원에게 좀 여쭤보면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개혁을 요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추가 등록을 수용을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혁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출마는 이제 하기로 했고 또 혁신은 계속 요구하는데 이걸 당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결기가 있으려다가 말고 맨날 맹탕으로 끝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뭔가 임팩트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마는 하기로 했고 무소속으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출마할 거면서 뭐 그렇게 버티다가 뭐 그냥 임팩트 없이 이렇게 또 하냐 뭐 그런 뭔가 부정적인 평가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뻗팅기의 작전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컸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하얀 잠바 입고서는 선거운동 할 텐데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 체제 소위 말하는 당권파가 서울시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선거운동 도와주고 캠페인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당 지지율이 바닥이고 그러면 당이 어려우면 사실 본인이 개인기로 계속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의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실정 그리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 아직까지 후보가 오세훈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진부한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할 수 있는 서사는 결국에는 그 윤 어게인 그리고 친윤 세력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중도에 뭔가 그래도 오세훈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보수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당 내에서의 중량감을 보이고 그래야 이번에 서울시장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전당대회 때라도 자기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예. 뭔가 혁신파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 수를 내다보고 있다. 떨어지더라도 다음을 기약한다. 그렇게 안 하면요. 뭐 이제 서울시장 끝나고 나면은 오세훈 시장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 충북에 있는 김영환 그리고 주호영 대구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이런 분들은 끝까지 막다른 공묘까지 갈 때까지 결국에는 투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 진행하는 이 여의도 내변인들 그리고 수요일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출연하신 정치 전문가분들 또는 정치인분들에게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강선호 위원은 또 더군다나 정치 전문 기자로 또 언론사에 계시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추가 등록을 수용을 했거든요. 네네. 어떤 목적과 속뜻이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두 번 계속 이제 지연을 해서 그 어떤 강수를 나름 두었죠. 그런데 장동혁 그 지도부가 버텼어요. 오 시장도 이제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한 건데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만약에 바깥에서만 하고 한다면은 우선 저 본인 밑에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될 시의원, 구의원, 이제 또 구청장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혼란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이제 주투표잖아요, 원래 지방선거라는 게. 그래서 좀 국민의힘 오세훈 이래갖고 그러면 이제 오세훈 찍고 그 밑에 뭐 구청장 찍고 시의원, 구의원 찍고 보통 이러는 건데.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일괄 투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계속 버티다가 국민의힘하고 디커플. 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다든지 못 나오게 된다든지 해버리면은 이 지금 뭐 그 밑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분들이 동반 탈당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어떤 그 전선의 혼란이 오고 전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자치구에서 40장인가 그래서 25개 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들어가서 싸워야 나중에 진짜 좀 신원영 의원 얘기도 있지만 차기 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아, 이기든 지든 선거에서. 그렇죠. 이기든 지든. 이기면은 사실은 서울시장이면 동시에 바로 대권 주자가 되고 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더러 당에 그동안 없었던 친호 의원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당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마지막 순간엔 그래도 당을 위해서 들어가서 또 당 이름 걸고 싸우다가 진 걸 갖고 이제 나름 다음에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는 건데 여기서 저는 박수민 의원의 등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박수민 의원 하고 많은 의원 중에 왜 갑자기 박수민 의원이 궁금해요. 플랜 B로 등장했는가. 예. 그런데 박수민 의원을 잘 보면 이분이 송원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지금 존재냐면 이분이 보면 장동혁하고 오세훈 사이에서 일종의 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절윤선언을 끌어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오세훈 시장하고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오세훈이 제2차 장동혁하고 2차 전쟁을 하는 마당에 송원석 입장에서 양쪽을 좀 중재를 하고 오세훈 당신 뜻도 살리되 그렇다고 파국은 막읍시다. 그래서 왜냐면 이 송원석 원내대표 뒤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친윤이라든가 중진 또 주류파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바로 오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당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연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박수민 이분을 이제 띄우면서 오세훈이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 한 언론사의 사설에서 관련된 이제 글이 올라왔던 것인데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이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서로 연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은 너무 캐릭터도 겹치고 본인의 테리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대했을 때는 그게 뺏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본인과 유사한 캐릭터의 사람과는 연대하는 게 쉽지가 않다. 물론 보수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연대해갖고 정말 보수를 혁신하고 리드하면서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정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내가 주인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그들의 걸어온 길을 보면 연대라는 것이 그 한동훈과 이준석 키워드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장동혁 당대표랑은 선거 과정에서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선거도 배현진 시당과 그리고 같이 하더라도 당권파랑은 같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화성을 벌이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뭔가 서울과 경기의 연합선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예.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의 관계가 껄끄럽고 네. 또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순탄치만 않을 것이라고 그렇죠. 뻔히 알 맞습니다. 텐데도 네,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보수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에요. 조갑재 씨라든가 뭐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상식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를 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윤 어게인 세력이 장악하는 지금 보수 정당은 더 이상 그 보수를 대변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세대 리더들을 봐야 되고 적어도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인정한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논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신원영 의원 아주 잘 분석하셨습니다.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보신 듯하게 아주 잘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가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면 그건 연대도 아니에요. 그건 원래부터 한 몸인 것이고요. 연대라는 것 자체가 차이를 극복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아주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민주당 정권이 점점 커지고 강고해지고 있는 데다가 이 지금 보수는 지금 현재 윤어겐과 결탁한 세력으로는 도저히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큰 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세 사람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또 현명한 어떤 본인의 이기심을 좀 극복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걸 굳이 국민이 보는 겁니다. 뭐 근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점에서는.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 강찬호 위원은 뭐 대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부산 보궐선거 출마설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부산 북갑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른바 사파전이 될 수도 있다. 조국, 한동훈,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행보,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도 지금 경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운대도 비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갈까 대구로 갈까 지금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팬덤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보궐선거에서 한동훈을 정말 지역 주민들이 세게 지지하려면 지금의 상황으로는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취재했다고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행보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근마켓 가가지고 개인적인 물품을 교환했다는 행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역은요 아까 말한 대로 대구하고 부산 다 열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아닌 말로 무슨 고성국 픽 무슨 전략공천 해는 이런 지금 막 그런 프레임을 흘리는 바람에 주호영 의원의 반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최은석 의원의 급부상 뭐 이렇게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어느 한 곳 열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은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주진우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지금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 부산 북갑은 이건 당연히 열리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터졌죠. 네, 바로 KBS 정말 저는 한국 방송공사 국민의 방송 같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눈에 띄는 특종 취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그 지금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 전재수 이분을 통일교의 누구죠? 윤영호 본부장 이 돈을 주는 이 물주 돈주 이 윤영호를 전재수 의원이 만났는데 그 거간 역할을 한 분이 통일교의 그 강원도 정선 거기 교회장 거기 교구장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재수 의원을 그 윤영호한테 소개한 직후에 이 통일교 이 정선 교회장 이분한테 3천만 원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윤영호가 지금 전재수 의원한테 돈을 흘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엄청 커진 것이죠. 관련 의혹 보도가 있었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혹이 커지는 거죠. 그런 보도가 턱 나왔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 이걸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데 이 경찰인가 압수수색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전재수 의원 보좌진이 그 컴퓨터 하드를 빼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빼서 밭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뭐 논두렁 얘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번엔 밭입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의도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정말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빼박으로 이건 구속감이죠. 증거인멸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지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재수 의원의 거취 상황에 따라서 부산 북갑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북갑이 거죠? 안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정은 아니고 전재수 의원의 입장을 말해야 되는데 그 보좌관이 PC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삭제한 거는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고 전재수 의원의 사건과는 매우 무관하다라는 걸 입장을 밝혀왔고요. 특히나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서는 즉시 자료 복구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면에서 이 보도는 그 전재수 사건의 통일교 금품 수수와는 완전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본인 입장인 거고. 잠시만요. 19일 날 KBS 단독 보도 내용을 짧게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측이 민주당 인사들과 막역한 내부인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파악됐고 단 교회장 A는 KBS와의 통화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묻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신호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로 가봅니다. 신찬호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중수청법도 이제 처리에 들어갈 텐데, 자, 그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정부안과 당정청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어준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과 이 보안수사권 뭐 거래 이야기, 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파장이 되기도 했는데, 자, 당정청 간의 뭐 합의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내부 갈등은 일단락이 된 겁니까? 우선은 그 1차 검찰 개혁의 그런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이고요.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나 아니면은 김용민 의원도 이 안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분 응선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보안 수사권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거는 6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또 뜨겁게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다. 다만 지금 과정에서도 정부가 입법 예고를 2번 하면서 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속 수기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수기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수기를 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경험을 가지고 다음 그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조금 더 잡음 없이 무난하게 그래도 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취재 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보안수사권은 아직까지 지방선거 이후 뭐 전당대회 무렵에도 더 논의가 될 수 있고, 공식 출범은 공소청과 중소청은 10월입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이제 통과가 됐나요? 이 공소청법 관련해서도 이제 부칙이 들어가 가지고 안에 네. 이 배치하는 공소청 검사들의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중수청 등 또의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갈등은 당권파 비당권파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불안한 휴전에 불과하고요. 이것이 당권 다툼하고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대체 폭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다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사우드 말이죠. 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과 좀 직결된 이런 중요한 문제 갖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양측이 말이죠. 한쪽은 검찰 악마, 또 한쪽은 뭐 그렇게까지 악마는 아니지만은 뭐 하여간 검찰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이런 거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특사경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완전히 삭제를 했다든지. 특별사법경찰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를 들어 뭐죠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뭐 음식 위생 단속하는 거, 이런 분들 공무원이에요. 이런 분들 그 사법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수사권 갖게 되면은 다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그런 인권 보호, 절차적인 어떤 준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몰라요 이분들. 당연히 법률 지시를 갖고 있는 검찰 등이 지휘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다 망해요.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근데 이런 것을 검찰이 밉다고, 검찰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기구라도 대응을 반드시 해도 기능 자체를 없앤, 그건 검찰을 없앤 게 아니라요, 국가가 꼭 해도 기능 자체를 없앤 것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검찰 악마화니 탈레반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이,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지금 검사 뭐 전원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걸 이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것을 지금 당내로 끌고 갔으니까 문제가 심하다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우리가 네.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또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전 의원님 반론까지만 듣고 요 네. 내용 관련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특사경에 대한 부분, 수사 지휘에 대한 그런 협조, 법리 검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특사경에 대한 권한도 이제는 삭제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수사력을 할 때 있어서의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은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특사경의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 부처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후속 조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아서 전체 검찰 개혁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확대한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봉하마을 찾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쟁점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주도하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로부터 상당히 당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또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는데 강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무현 8이라고 봅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 가족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나는 유감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법 왜곡죄 같은 것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곽상원 의원이 굉장히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저 생각이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사위입니다. 노무현 사위가 노무현을 지금 한낱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그립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인 검찰 개혁을 합리화하는 이런 지금 언행을 하니까는 한낱 도구로 쓰지 않았느냐고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딱 맞다고 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별세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러니까 검찰을 다 죽인다. 이런 식의 지금 무슨 나란 일을 이렇게 사감을 갖고서는 당리당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지금 배치된다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검찰이 있다고 헌법에 지금 규정된 검찰총장 이름 자체를 삭제하겠다. 그리고 검찰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일단 무조건 검사들은 다 날리고 그다음 재임용 입맛에 맞는 공무원들 이제 검사들만 무슨 중수청에 재임용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대통령도 지금 이거는 헌법에 지금 배치될 수 있다고 막아섰지 않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쯤 되면은 좀 본인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 당리당략을 위해서 노무현 8일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부각되는 부분 이 부분은 신전화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검찰 개혁에 한 걸음을 이제 나아간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검찰 개혁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로 가져가는구나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더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청의 그런 안과 그 당의 안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돼서 위헌 요소는 다 배제하고 또 재임용에 대한 부분도 배제하고 그러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수사 개입에 대한 여지는 상당히 털어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서 그동안에 이런 검찰 개혁과 이 법안의 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마무리를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곽상원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을 그리는 사람들 그렇다고 친노만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우리 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노력의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봉하마을에 간다. 그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을 지금 특정 정파 자신에 속한 정파의 소유물로 지금 만든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정말 지금 이 검찰개혁안에 찬성할까요? 사회부터가 지금 노무현 의식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는데 자기 노릇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본인이 표결도 하고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는가 하면 대놓고 지금 장애노릇 그만 팔아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에 곽상원 의원이 딱 맞는 것이고 노무현 정신을 정말 그렇게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진짜 노무현 정신을 특정 정파가 소유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오히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 정치적인 어떤 뿌리를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네. 정청래 대표를 친정동영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친노계가 아니라고 아니죠. 네. 정동영 그분은 완전히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노로 시작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이후에 본인이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나오면서 노골적으로 노 대통령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노 성범이 돼버렸으면서 또 그 친노의 좌장 역할을 자임했던 유시민 작가하고 나중에 크게 이제 대척점에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때 정청래 대표는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정동영의 입이 돼가지고 유시민이라든가 친노 엄청 두들겨야 됐어요. 그게 두 사람의 악연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와중에 이 유튜브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상당히 또 민주당 내 논란의 중심에서 했는데 바로 이 검찰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개혁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또 상당히 최근에 이
친명계 의원들에게는 민감한 또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김어준 방송인데 직접 또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서는 이번 이 검찰 개편안이 대통령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심 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연한 부분과 또 대통령의 공으로 많이 축해 세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출연 잘했다고 봅니다. 와우.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소시효 취소 거래설 때문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그래서 뉴스공장에 출연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출연하는 의원들은 뭐 블랙리스트가 돌고 막 이러면서 당이 또 분열의 기로에 있었고요. 그러면 사실 뉴스공장이라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출연 요청을 받아도 출연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양쪽 다 욕을 먹게 되는 오히려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1도 고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선제적으로 출연해서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청와대와 이렇게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의 그런 한 라인을 구축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했다라는 걸 어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해도 상관없다. 너무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의 물꼬를 털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그런 면에서 뭐 이거를 출연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은 뉴스공장에 출연 요청이 오면 응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저한테 출연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공장에는 안 나갑니다. 제가 그 뉴스를 팩트를 전하는 그런 매체에 나가지 그 뉴스 공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 뉴스를 가공하고 뭐 없는 뉴스를 만드는 것도 그런 공장 아닌가요? 정상근 대표의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전에 그 신현영 의원 말씀 듣고 모르겠습니다. 뭐 개파 고려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아니 바로 그 직전에 그 대통령과 최측근이라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고위 인사들한테 내 말이 대통령 뜻이고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한 한 매체에 뭐 본인은 안 하고 기자가 했다 그러지만 적어도 제지를 하거나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안 한 오히려 맞장구를 친 그런 지금 진행자한테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나간 것을 인터뷰한 것도 놀랍지만 그 인터뷰를 나갔다면 그것부터 문제를 삼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은 어저께 이렇게 보도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김어준 불편한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그냥 사이좋게 그냥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끝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당대표로서 그리고 의무 방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 김어준 그 보도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보수 언론이 그런 보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보수 언론이 그런 보도했는데 그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나가가지고 그 보수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 바로 어제 그 보도한 거는 얘기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주고받는 인터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민주당의 이중잣 대 위선 그리고 큰 틀에서는 결국은 볼 때 이것이 명청 전쟁이다. 결국은 이게 정조준 연합, 정청래, 조국 그리고 김어준 이 정조준 연합이 지금 어떻게든 똘똘 뭉쳐서 8월 전당대회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대통령에게 엄청난 어쨌든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성도 안 하는 이런 진행자를 굳이 여당 대표가 가가지고 이렇게 우호적인 인터뷰 한다는 거 한마디로 명청전쟁 그 자체다 말씀드립니다. 네. 상당히 민감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최근에 이제 8월 전당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또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김민석 총리가 방문한 것은 차기 대권주자 육성 프로그램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김어준 씨가 발언을 하기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또 우선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해온 또 이 강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차기 대권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발언 실제로 그 사람을 띄워주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사실 해외에 그렇게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은 사실은 조금 생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기회를 주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저는 그런 발언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네.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대체로 반응들은 긍정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김민석 총리는 김어준 씨의 거론에 대해서 무협지 공장이냐고 이야기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별도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냐 그 강훈식이라든가 김민석 띄워주는 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김어준 저분 하는 말이 그거 정말 띄워주는 거 그 동조해 가지고 그렇게 막 도와주는 그런 발언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김민석 보고 대통령 외국 순방 나가서 지금 급한 일 터지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제대로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 가서 하는 것들도 다 지금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폄하하는 것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김어준이 김민석 흔들기 엄청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뭐 김어준이 지금 김민석 띄우기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 빠르면 4월 내지 5월 중에 이제 총리직을 떠나서 당에 복귀해가지고 지방선거 유세를 돕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8월 전당대회에서 출마해가지고 친명계를 대표해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권을 지금 어떻게든 정청래 연임을 막고 친명계가 당권을 가지려 한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적이 될 것이 분명한 김민수 총리를 지금부터 마구 비판하고 흔드는 게 지금 김어준이다. 이런 해석이 가장 국민 눈에 보기에 타당하죠. 그런 지금 그런 점에서 일관된 또 하나의 명청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네.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김어준 씨와 거리두기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반응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는 절대 출연 안 네.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덕구 의원은 노선이 명확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많은 사실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뉴스공장에 부르면은 출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반발심이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워낙에 200만 이상의 구독자들이 보고 있고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문제의식이 있을 수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준호 의원이 이번에 뉴스공장 출연하는 것도 사실은 반대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물론 너무 소프트했기 때문에 잘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대놓고 장인수 기자에 대한 처신 보고서는 그 대응을 본인은 실망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도록 조금 더 재발 방지나 이런 거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안 해서 좀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갖고 거기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섹션들이나 인터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출연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댓글이 안 좋으면 출연하고 그 이후에 다음은 없다.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 간단히 것이죠. 말씀드려요. 친명 한준호는 나가서 분명히 그 문제에 보도 항의하고 그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친청이 아니라 청 자체인 정청래 대표 나가가지고 바로 자기 당과 정권에 직결된 핵심 문제인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선명한 대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명청 간의 갈등이고 지금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리고 없다는 하나 더 거죠. 말씀드리면 네. 그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폄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폄훼하면 할수록 김민석 총리가 폄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키우게 되는 체급을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부정적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김어준 씨가 그런 고도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판하는 척하면서 띄워주고 있다. 아니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펙트가 네. 있을 수 네. 있어서 나쁘지 예, 예.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그 계파 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현상들은 우리 정치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신호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